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그리고 성공 확률이 20%,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다라고 발표한 이번 건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면 좋겠는데 이왕에 있었을 거면 한 10년 전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크게 논란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거를 확인해준 액트 지오사가 과연 어떤 곳이냐? 두 번째,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의 석유 천연가스가 나올 수 있느냐? 세 번째, 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실제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정도 더 하면 누가 가져갈 거냐?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이게 먼저 논란되는 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논란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거를 확인해준 액트 지오사가 과연 어떤 곳이냐? 자, 두 번째, 진짜 140억 배럴, 그러니까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의 석유 천연가스가 나올 수 있느냐? 세 번째, 경제성, 그러니까 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실제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정도 더 하면 누가 가져갈 거냐? 이 석유를 이렇게 크게 한 3-4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란, 이제 그 액트 지오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트 지오사라는 게 휴스턴에 있는 그 물리탐사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가 했었던 게 예를 들어 뭐 가이아나 유망평가 구조 여기도 참여를 했었고, 볼리비아에서 순차 볼리비아에서도 해석에 참여도 했었고, 브라질 17차 입찰 광구 유망성 평가도 진행을 했었고, 미얀마 광구도 유망성 평가를 진행을 했었고, 뭐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고 레퍼런스가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 과거부터 쭉 쌓아왔던 그 동해 구조를 이 액트 지오사에 넘겨서 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 자원 개발을 하는 거면 뭐 아마추어처럼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MB 정권 때 가장 심각했던 비리 중에 하나가 자원 개발 비리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거랑 좀 비슷했어요. 좀 급한 면이 있고 복수 검증을 잘 하지를 않았어요. 사실 여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액트 지오사의 분석을 의뢰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내외 다시 전문가들한테 추가 신뢰성 검토를 마쳤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자원개발 비리 했을 때도 기사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 그때 경험으로 보면 초기 자료 해석 자체를 복수의 기업에 좀 맡겼어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질 탐사 결과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배가 이렇게 탐사선이 쭉 지나가잖아요. 그럼 지진파 같은 거를 쏩니다. P파, S파에서 뭐 PSC 뭐 이런 것들이 딱 나오는데, 석유나 천연가스가 있으려면 지하에 이렇게 비어있는 구조가 있어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암석 구조랑 밑에 있는 암석 구조랑 다를 거잖아요. 여기는 뭐 공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진파가 이렇게 나와 있다가 굴절을 하고 여기서 속도가 달라지고, 나왔을 때 굴절이 되고 또 속도가 달라지는 이런 지진파들을 반사, 굴절 이런 시간차들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돌려서 밑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추정 결과에 따라서 이쯤에 보면 뭐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거기에 시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 심해 광구 같은 경우에도 시추를 3개를 했었고, 그 중에서 하나에서 천연가스가 이제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여기에다가 한 거고,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액트 지오사가 이렇게 35억에서 140억 배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해준 겁니다. 사실 2천조 원이라면서요. 가치가 삼성전자의 5배의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규모의 국책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회사에 맡겼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 굳이 하나에만 맡겼을까? 돈이 너무 없었다? 예산이 부족하다? 없는 예산이라도 만들고 했었어야죠. ABB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빅터 아브레우라는 사람이 11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요. 사실 이게 또 해프닝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 들어와서 바로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기자회견이 없습니다. 물론 기자회견을 안 하더라도 본인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국가적인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 이미 자원개발로 한번 되었던 나라인데 추후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알려준다라고 하는데, 물론 너무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라도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싶은데, 사실 확인을 석유공사에서 했는데 그 박사는 액트 지오사의 소유주이며 대외적으로는 고문 또는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그러니까 1인 기업 사실상. 그리고 액트 지오사라는 게 아브레우 컨설팅 앤 트레이닝이라는 거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 박사님은 엑슨모빌에서 지질 층서 그룹장을 영입하며 심해 광고 평가를 주도한 30년 경력의 전문가라고 하고요. 미국 퇴적학 회장을 역임을 했고 엑슨모빌 재직 시 가이아나 유전 탐사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질학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여러 시스템 그리고 그 자료를 만들고 분석하고 이렇게 모델링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엑슨모빌처럼 전문적으로 탐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지질 자료와 우리나라가 그간 뭐 몇십 년간 축적해왔던 자료의 신빙성이 과연 얼마나 이런 유사성이 있을까라는 거에도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사실 또 기술 역량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 대표는 잘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 한 명의 역량으로 그 사무소가 굉장히 잘 나갈 수는 있지만 뭐 전문적인 뭐 김현장이라든지 태평양이라든지 이런 큰 로펌사들이 할 수 있는 걸 그 변호사 사무소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 개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여러 조직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트 지오사가 굉장히 작아요. 막 진짜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집 같은 데 이렇게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문은 굉장히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한 또 사실 확인도 했습니다. 2016년에 설립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가이아나 볼리비아, 브라질,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직원들 역시 엑슨모빌, 쉘, BP 등 메이저 석유 개발 출신으로 심해 탐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심해 탐사 잘 안 합니다. 심해 개발 잘 안 합니다. 심해 유전 개발을 했었을 때는요. 1, 2차 오일 쇼크 났을 때 그때 이제 북해 유전 개발이 됐었고요. 2008년부터 11년 고유가 시대 때 150불 찍는다. 막 이런 엄청난 고유가 시대 때 이제 심해 유전을 하게 된 겁니다. 유가가 지금 상황에서 100불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중동에 있는 산유국 입장에서는 지금 박앤세일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석유를 막 팔아제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예요. 우리가 2030년부터 넷제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2050년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넷제로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굉장히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쓸 수 있을 때 적당한 가격으로 많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비싸게 많이 팔면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불이 넘어가면요. 대체 에너지 시장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옮겨갑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에너지 안보가 화두가 되는 시기에는요. 만들어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에 그런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격대가 어느 거냐? 80불 언저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왜? 심해. 우리 말만 들어도 굉장히 비쌀 것 같잖아요. 깊은 바다에 있는 거를 해야 돼요. 예전에 그 우리 삼성중공업에서 드릴십 한 2조짜리인가 4조짜리인가 그 심해 드릴십인데 그거 처분을 못 했어요. 왜? 2008년부터 쭉 건조하고 11년, 12년에 이제 정점 꺾이기 시작하더니 16년에 20불까지 떨어졌잖아요. 이 저유가 시대로 쫙 떨어지면서 누가 심해 드릴선을 씁니까? 안 써요. 채산성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이런 채산성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 엑슨모빌, 쉘 여기에서 심해 탐사 분야 전문성을 보유했대요. 이 기업들에서 크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자리를 옮긴 거라고밖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심해 탐사가 잘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제가 뭐 액트 지오사를 골랐다고 해서 정부가 뭐가 이상한 게 있다, 뭐 비리가 연결돼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 실수한 거는 액트 지오사만 할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참가를 시켰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복수의 회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국내외 전문가들한테 다시 신뢰성을 받아야지 이게 신뢰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한 개 회사, 이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이긴 합니다. 확실히. 당분간 이 액트 지오사 그 빅터 아베우라는 박사님과의 이런 여러 가지 신뢰에 대한 여러 문제 등은 한동안 또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마 조만간 정식 기자회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거기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다시 또 한번 급히 녹화를 하든 뭘 하든 해서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궁금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그리고 성공 확률이 2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먼저 그 20%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라는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쁘지 않다. 왜 사람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140억 배럴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20%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또 대통령이 또 약간 그런 뉘앙스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40억 배럴의 가능성이 20%다. 그 말은 100%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취재를 해본 결과 최소 경제성을 보장하는 가스량이 발견될 확률도 매우 적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물리탐사의 시추공 하나 그 결과 가지고 그냥 쭉 발표를 해버린 건데 발표 시점이 너무 빨랐습니다. 이게 원유 생산, 원유 발굴이라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고 예민하고 또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탐사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베오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시추공 5개 정도를 지금 우리가 5개 이상을 뚫어본다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연말부터 그렇게 5개 이상을 뚫어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을 때 발표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지금 희망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진짜 발표했을 때 이게 너무 큰 사안이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 발표를 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런 기술적인 자료를 주지 않고 발표를 해서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그런 증명 자료를 줘야 되는 거는 2년 뒤,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평가 시추 2년치 자료를 모아서 그때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발표하면 정치적으로 시점이 어떻게 돼요? 정권 말입니다. 내가 발표해서 좋은 건지 유리한 건지 안 좋은 건지 되게 시기가 애매한 시기라는 거죠. 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석유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인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2026년, 2030년부터 우리 넷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거 해서 뭐하니? 뭐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대통령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코앞에 두고 이게 정치적으로 과연 유리할까? 야 너네 왜 액트지오사 하나만 했니? 뭐 있지? 그때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가만히 돼서 빨리 발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진짜 140억 배럴이 있을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물리 탐사를 하고 시추를 3개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 시추를 했었던 위치가 구조 중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유나 천연가스가 있으려면 요렇게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시추를 요렇게 중앙에다가 했을 때, 또 옆에서 이렇게 뚫었을 때, 비스듬하게 뚫었을 때 다 다릅니다. 이게 중앙으로 뚫었을 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스가 이렇게 막 모여 있으면 가장 힘이 많이 받아서 쫙 올라올 수 있겠죠. 가장 많은 면적을 가장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시추를 할 때 이런 그 공동이 있으면 그 최대한 그 중앙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매장량 추정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매장량을 했는지는 정말 담당자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그 자료들을 다 보고 해석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를 안 해서 모르지만 어찌됐건 보여주는 그냥 상식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영일만에서 한 4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분야에서 1km 이상 심해에 이 가스전이 발굴이 된 건데요. 과연 이게 있어도 경제성이 있냐 여부예요. 사실 이렇게 심해 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매장량의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율이 나쁠 때는 한 40% 정도 나오고 닿는 경우도 있고요. 채산성이라고 하죠. 경제성을 만족할 수 있다 없다를 장담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매장은 많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되게 넓은데 조금씩 있으면 여기 채산성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공을 많이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채산성이 좋으려면요, 한 곳에 좁은 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야지 공을 하나만 뚫어도 슉 계속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심해 석유 가스전을 다 쓸 수도 없고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개발 시점 같은 경우도 2035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업 개발에 시작한다라고 이제 발표도 했고, 잘 돼도 실제로 이익 실현은 앞으로 10년 이상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한국 석유, 흥구 석유 이런 데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올랐었잖아요. 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흥구 석유 어떤 회사인지 아십니까? 거의 이제 주유소 대리점이에요. 석유자가 들어가서 올랐나? 전통적으로 석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랐기 때문에 뭐 패턴대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동안의 석유 패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공급 불안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런 주유소 대리점을 하는 곳에 주가가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공급이 안정이 된다고요. 그럼 주유소 대리점은 별로 오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신을 차렸군요. 8.5%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흥구생명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성을 조금씩 되찾고 있나? 아니면 이게 작전이 붙었나? 한국 석유 오늘도 한 3%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는 그러면 어떤 곳인가? 아스팔트 만드는 곳입니다.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 곳이고요. 여기는 조금 이득이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오면은 안정적으로 원료를 수급할 수 있으니까. 10년 뒤에 게 지금 막 이렇게 온다?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게 뉴스가 나왔다. 뭐가 올라야 정상일까요? 탐사하는 업체들이 올라야 돼요. 엔지니어링 이런 탐사하는 지질 조사는 동아지질 이런데, 그런데 어때요? 아니 여기들이 몇 상을 계속 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런 탐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자원개발이라고 하면 그런 데들이 아마 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누가 가져갈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다 이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100%를 인수해서 잘 활용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국부 유출의 염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기업들이 좀 잘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요즘과 같이 에너지 안보가 중요시 여겨지면 뭐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또 다른 공사를 하나 만들 만도 합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걸 하잖아요. 진짜 에너지청이 만들어져서 그 에너지청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업군들이 좀 어떻게 되느냐. 가스공사, 석유공사, SK 이노베이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크게 뭐 SK ENS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지금까지 자원 개발을 뭐 LX 인터내셔널 이렇게 지금까지 자원 개발을 조금 했었던, 그리고 그 인원이 남아있는 회사들, 국내 기업 정도면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심해를 많이 했었던 경우가 이제 엑소모빌이라든지 뭐 BP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들어오는 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관심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엑소니나 BP 같은 경우에도 사업 전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CCUS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광구, 폐쇄된 광구에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그거를 좀 활용하고 싶어하는 그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경영진의 그런 경영적인 판단일 건데, 만약에 국내에서 자력으로 한다면 뭐 이 정도 회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회사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실제로 광구 개발을 해본 적도 있고 참여해 본 적도 있고 지분 참여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 정도가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다라고 발표한 이번 건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면 좋겠는데 이왕에 있었을 거면 한 10년 전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이제 굉장히 좋았을 거야. 그때면 진짜 막 엄청 우와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게 물론 석유와 천연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에너지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35년부터 만약에 본격적인 석유 천연가스를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2035년이면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60% 이상이 비화석연료가 차지하게 됩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최대 70% 정도까지 비율이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조금 값어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원자재로서의 가치가 지금처럼 클 거냐. 왜냐면 요즘에 또 유망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재활용 관련된 산업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계속 이런 재활용되는 산업의 발전이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폐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산업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석유화학 쪽에서도 이런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하고 있고 10몇 년 뒤의 가치가 지금의 가치와 과연 비슷할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개발할 가치가 있다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충분히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그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와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김칫국을 빨리 들이마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지질학을 전공했다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첫 번째 이런 액트 지오사 같은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게 우리나라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만한 인력 풀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뭐 정부도 뭐 복수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예산이 없어서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이런 게 나왔을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기초과학의 부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뭐 어떤 응용 사업이 됐든지 기초과학이 탄탄하지 않으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응용과학만으로 점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형 호재를 기반으로 좀 더 이런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우리 구독자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마 조금 우리나라 산업계, 과학계도 조금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오늘 급하게 이것저것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